이번에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북한 청년이 탈북을 한 뒤 다시 월북하고 다시 탈북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목숨을 걸고 탈북했던 그가 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왜 또다시 남한으로 내려왔을까요? 분단 현실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가족 이야기. 가족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한 한 청년의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와 국내 감동적인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서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누군가에게 제대로 털어놓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고 때로는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니까요. 제 이름은 리정혁입니다. 저는 현재 30세이고 2016년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입니다.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참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평양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생활이 안정적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때 제가 10살 정도였나요? 어머니는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저에게는 어머니가 정말 세상의 전부였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려고 더욱 애써주셨고 저 또한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항상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우리가 비록 어렵게 살지만 서로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엄마가 있는 한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어머니를 지켜드려야겠다는 다짐도 했고요. 하지만 북한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특히 2010년대 들어서면서는 생활고가 더욱 심해졌죠.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전기도 자주 끊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것을 보다 발각되면 큰일이 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풍요롭고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세상에는 이런 곳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어머니께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시고 걱정하실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만 그런 생각들을 키워갔어요. 2015년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북한에서 살다가는 어머니와 저 모두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성공할 확률도 희박하고 실패하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먼저 한국에 가서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나중에 어머니도 모셔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2016년 봄 드디어 탈북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는 끝까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성격상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깊이 주무시는 사이에 몰래 집을 나섰어요. 그때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집을 나섰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해요.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본 우리 집의 모습, 어머니가 주무시던 방에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정말로 제가 보는 마지막 고향의 모습이 될 줄이야. 두만강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했어요. 혼자서 가는 것도 무서웠지만 누군가에게 발각될까봐 더욱 조심해야 했거든요.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강물은 차갑고 거셌고 무엇보다 발각될까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아들이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다시 모셔올게요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죠. 강을 건너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살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중국에 도착한 후부터가 진짜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언제 중국 공안에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거든요. 다행히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몇 달을 지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탈북이라는 것이 단순히 북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긴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두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도 뼈저리게 느꼈고요. 중국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그 긴 여정을 거쳐서 2016년 가을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때의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 그리고 곧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먼저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어만 해도 그래요. 분명 같은 한국말인데 사용하는 표현들이 너무 달랐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들은 정말 외국어 같았거든요. 처음에 대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큰일이 났나 싶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정착금도 받았고 작은 원룸도 구했고 일자리도 구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갔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 혹시 제가 사라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는 정말 우울했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북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거든요. 자유는 얻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2017년 어느 날 우연히 다른 탈북민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도 저처럼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 경우였는데 어떻게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불법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브로커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돈을 주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물론 위험하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2018년 초에 그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와 연락을 취하게 되었어요. 2년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아들아, 네가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엄마는 괜찮으니 너만 건강하게 잘 지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2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 걱정만 하셨고 당신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으시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당국에서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감시받고 계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유를 찾으려고 한 일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직접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2018년 한 해 동안은 그런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탈북민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다고 절대 시도하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2019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탈북 브로커를 찾았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모든 걱정을 압도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결국 한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 사람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선족이었는데 북한 사람들을 도와서 탈북시키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상당한 돈을 요구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거든요. 그 브로커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먼저 중국으로 가서 압록강 근처에서 대기하고 그 사이에 브로커가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연락해서 국경으로 나오시게 한 다음 함께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으로 오겠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계획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2019년 5월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년 만에 다시 중국 땅을 밟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곧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거든요. 중국에 도착해서 브로커와 만났어요. 그는 길림성 장백현의 압록강 근처로 가자고 했어요. 거기서 어머니를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매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브로커에게 계속 물어봐도 곧 온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브로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휴대전화가 없어서 정확한 만날 장소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하셔서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싶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만약 발각될 경우 어떤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특히 어머니는 이미 제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당국의 감시를 받고 계셨는데 만약 탈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도 아들의 안전을 더 생각하셨던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때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저를 다시 한번 시도하게 만들었어요. 2019년 8월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브로커와 접촉했어요. 첫 번째 브로커는 뭔가 믿을 수 없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브로커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시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무서워하셨고 결국 만날 수 없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쩌면 어머니와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실패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강한 집착이 생겼어요. 반드시 어머니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진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19년 11월 세 번째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북한까지 들어가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중국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이 저를 말렸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위험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020년 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안전하게 해보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를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는 한, 그리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한, 무모한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위험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 위험한 여정을 반복했어요. 2020년 상반기까지도 몇 번 더 중국을 오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오가는 것이 그야말로 죽음의 여행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일을 반복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여름 마침내 제 무모한 시도들이 발각되고 말았어요. 한국 당국에서 제 여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면서 제가 여러 번 중국을 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사관들에게 제 상황을 설명할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한 일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제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진실했거든요. 그해 가을에 기소되었고 겨울에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 섰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검사는 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죠. 저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는 제 특수한 상황과 동기를 강조했어요.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그리움 때문에 저지른 무모한 행동들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거든요. 말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판사님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 번 제게 질문을 하시면서 제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셨어요. 정말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한 일이냐, 다른 목적은 없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와서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컸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판사님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동기가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법과 질서는 지켜져야 하며 특히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이해해 주시지만 동시에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였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제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이해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해요. 무모한 시도보다는 여기서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언젠가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방향이 아니라 보호하는 방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반성을 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 표현 방식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제 무모한 시도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2021년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대신 한국에서 성실히 살면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기로 했어요. 회사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작업만 했었는데 점점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했고 컴퓨터 자격증도 땄어요. 조금씩 한국 사회에 더 깊이 정착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일이었어요. 정착 초기에 겪는 어려움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특히 저처럼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 분들을 만날 때면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모한 시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족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여기서 성공해서 언젠가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2022년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원룸에서 벗어나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 사진을 모셔놓고 매일 안부를 여쭙고 있어요. 어머니, 아들이 이제는 정말 철이 들었어요. 더 이상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가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날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지내거라.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꿈에서 깨어나면 항상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에 더 좋은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